정치권 뉴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상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박기문 씨가 이렇게 초긍정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초긍정에는 뭐 자기도 예들러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름장어란 별명을 알았나 보네. 이것이 자기를 좋게 평가하는 뜻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랑 어쩜 이렇게 정신세계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수첩공주라는 그게 이제 일종의 놀림이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서 바로바로 답할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첩에 적은 것만 본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 양반이 이 뜻을 보양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양식. 원래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유엔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하니까 유엔 직원들이 붙여준 별명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정말 독특하다 이 사람. 아니 기름장어는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 아니에요? 반기문 인터뷰 그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은 별명이라고. 수첩공주라고 놀려도 그게 다 내가 수첩을 잘 본다는 뜻이잖아 이러면서 예전에 나경원한테인가요? 그 자기 수첩을 물려주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나의 아이콘 막 이러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정말 기름장어로 손에 쥐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한 두 달은 이 정치권 안에서 여권 안에서 좀 말 그대로 분탕질을 좀 해주길 바랬는데 아이고 열흘도 안 되는데 너무 쉽게 빠지는데 지지율. 명절 세고 나면 안철수한테 밀릴 거예요. 안철수는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기문이 무너지게 되면 그 표가 결국은 자기한테 흡수가 될 것이고 새누리당이라든가 바른정당에서 어떤 뭐 걔네 사이에서 탈당이 되고 뭐 등등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라 저쪽에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러브콜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당에서도 사실 안철수의 입지가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안전히 이쪽 오른쪽을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죠. 대번에 박지원이 대하는 반기문에 대한 태도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박지원은 반기문에 대한 태도는 싹 보고 이제 간을 딱 보니까 아닌 거야. 아, 이건 안 돼. 이건 먹을 수 없어. 라고 딱 판단을 하고 안철수에 대해서 뭔가 급 빨아주는 모멘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름장어 논란과 관련해서 저는 박근혜만 또 못하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친이계 반기문 캠프에 들어있는 가칭 캠프에 들어있는 친이계가 이 정도의 인물밖에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탈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제가 볼 때는 반기문은 무너집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액션과 망언을 쏟아내는 사람도 드물었을 것 같은데 지금에 있는 정당 지지율 이탈률이 확 올라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워딩은 난 돈이 없으니까 정당으로 가야 되겠어. 난 이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숨겨놓은 미천이라도 좀 들고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 개털이야. 아무 손 없이 들어가서 니네들 돈 가지고 정치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얼마 낼 건지 각자 견적서 넣어. 이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닌가 싶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런 식기 데려다가 해봐야 어차피 이거 완주도 못할 놈 후보인데 얘 이미 이제 아닌 걸로 갈아타야 되겠는데? 라는 차원에서 박지원이가 대번에 비판적인, 그러니까 국민의당 자체가 막 동생들 다 기소시켜라 그러면서 비판적인 논자로 돌아버렸고 놀라운 건 이 틈을 타서 반기문이도 나 새누리당 안 간다고 한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또 바꾼 거야. 또 침을 저쪽에다 발라. 왜냐면 이쪽에 나를 좋아하는 것 같던 애가 약간 침뱉을 느낌이 드니까 다른 쪽으로 또다시 뭐 코트깃을 살짝 내려 보이면서 니들도 유혹해봐 나 쉬운 남자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재밌어. 뭔가 미끄덩미끄덩한 느낌이야 진짜. 진짜 기름장어네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기문 사실 누구를 지지하고를 떠나가지고 반기문이란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반기문의 느낌은 호감이 안 가지 않아요? 원래 그런 유형이라고. 국민들한테 선뜻 어떤 정치인이 되면 되게 좋겠다라든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인간적인 매력을 지금 실수로 시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기문이 뭐가 어찌됐든 간에 10년간 뉴요커였잖아요. 뉴욕에 10년간 사셨고 어쨌든 전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댕기셨잖아.
뭘 하고 댕겼는지 그렇게 박근혜가 소원하던 해외 여행을 마일리지를 이만큼 쌓았잖아. 해외 155개국을 갔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딴 거 다 집어치자고 그 정도만 되면 말해요. 사람이 그래도 보는 안목이라든지 인식의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세련되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왜 우리가 뭐 드라마를 봤는데 뭐가 어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의 슈트발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뭐 그 패션의 세련됨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반기문에 대해서 뭔가 세련된 노신사 이런 거라도 하나 오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야 그냥- 꼰대 중에 상꼰대가 왔잖아. 자, 근데 그 반기문 선생께서 삼지대에 있는 인사들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설 전에?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안철수, 김한길, 김무성, 정원찬, 정의와 삼지대로 분류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만나는 이 거예요. 양반들이 70살 넘는 사람들끼리 뭐 동호회 같은 거 하려고 그러나? 안철수는 안 넘을 거예요. 아직 60 안 될 거예요. 아, 연습수만 빼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꽃보다 노인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서진 역할인 거야. 안철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선판을 이제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대세론이라고 하는 문재인. 한국에 들어와서 반기문이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져 버렸어. 근데 사실상 여야를 떠나가지고요. 이명박이가 반기문을 왜 충동지라고 그 캠프에 자기 인사들을 넣겠어요. 뭐 된다고 보니까 그랬겠지. 아니지. 그럼.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야죠. 된다고 봤다기보다는 그나마 문재인을 대항할 대항마가 반기문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뭔가 막 해보는데 안 돼.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것. 문재인 싫은 사람들 몇 명을 불러보면은 안철수 싫어하잖아요. 박지원도 싫어하잖아요. 기존에 새누리당도 싫어하잖아요. 바른정당 애들도 싫어하잖아. 거기를 다 묶어가지고 내가 먹겠다. 지금 이 그림 그리고 있는 거거든. 반 문재인 연대. 야, 근데 어저께인가요? 조선 TV에, 종편 조선 TV에 속보가 뜨는데, 특검이 김기춘과 조윤선을 소환했다라는 게 22일 날 특보로 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반기문 사진을 조윤선이랑 나란히 올려가지고, 방송사고. 생방으로 방송사고를 낸 거야. 이게 뭔가, 우리 흔히 하는 그 데자뷰 내지는, 이 예언적, 우리 방송의 기능들 가끔 봤잖아. 맞아. 뭐 51.6 개그맨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걸로 당선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이 정말 조선 TV 대단해. 이거 나중에 얘네들 진짜 이제 반기문 특검에 끌려가가지고 관련된 걸로 최순실과 연관성이나 이런 걸로 증인이나 채택되거나 이렇게 되면 얘네들 진짜 어디 대박 친 거야. 그러니까 왜 영화에서도 플래시 100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플래시 포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나올 장면인데 갑자기 탁 그 편집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있거든. 좀 그런 느낌 나더라 진짜. 반문재인 정서당, 신당이 반기문이 문재인을 잡기 위한 대항마로 그동안의 보수 세력들을 대변해서 했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수권이 가능한 정당이 아니면 표를 주지 않습니다. 국민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만요. 대타는 절대로 후보는 될 수 있으나 당선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거의 힘듭니다.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합집산을 꿈꾸는데 적어도 반기문은 절대 국민의당은 못 갑니다. 일단은 네, 지금 일단 물 못 가요. 건너갔어. 네, 그러면 자 국민의당을 제외시켜 봅시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못 가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당이 제가 볼 때는 바른당을 가야 되는데 바른당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기문을. 왜요? 왜 그러냐면 유승민이라는 대항마가 크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친박이 틀고 있는 새누리당 갈 수 있느냐? 황교안이 크고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황교안은 내가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볼 때는 대선을 뛰기 위한 인기 전략으로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황교안이. 맞아. 그렇다고 치면 지금 바른정당으로 약 10에서 20명이 추가 탈당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수 있는 당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못 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누군가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반기문이 한국에 와서 제대로 행보를 좀 했더라면 괜찮은데 손학규하고 손을 잡아요. 김종인하고 손을 잡아요. 손학규 입마다 전부 다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토굴에 너무 오래 있었어. 그래서 현실을 몰라. 만약에 반기문하고 손학규가 붙으면요. 이건 최악의
커플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요? 동굴장어 장사하면 네, 잘하갖고 막.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반기문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새날에 예측했던 대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설이 지나고 나면 이재명보다 떨어지거나 안철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냉정한 또 국내 정치에서는 언제 반기문이었나는 듯이 온갖 비난을 쏟아갖고 이런 인격적으로 능력도 없고 뭣도 없고 도덕적으로 나쁜 놈 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 우리는 이런 놈을 내쫓았습니다 해놓고 그 위에 기존에 있는 애들을 다시 그 안에서 섞어 짬뽕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겠죠. 반기문이 뭐가 패착이냐면은 박근혜가 탄핵된 게 패착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림은 새누리당 후보가 됐으면 지금 바른정당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지. 꽃가마 타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야. 문재인의 대항마로서는 딱 양당 대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분위기인데 나오긴 나왔는데 진짜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떨어져 버린 이 상황대잖아요. 꽃밭이 다 불탔어. 뉴욕에서 날라왔는데 내려앉을 나무가 없어 이 세 그러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신비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유승민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아니고요. 그건 동감하는 게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른정당 들어가서 나중에 삼지대로 국민의당 흡수하고 뭐 새누리당 애들 가져오고 이런 그림으로 가기가 녹록치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계산기 두드려봐가지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반기문이 철회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왜 반기문이 위험한 위치에 돼 있냐면 문재인의 적은 반기문이 아니에요. 유승민과 안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반기문을 공격하면 할수록 유승민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가 문재인을 공격하면요. 안철수 지지율은 떨어져요. 이들은 공통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만약 황교안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친박에서 후보를 하나 추가로 낸다고 한다면 이들이 문재인을 공격해서 표를 얻는다고 섣불 이후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구를 잡아 끌어야 되느냐? 반기문을 끌어내려야 돼요. 반기문이 갖고 있는 20%의 지분을 누군가가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25%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반기문의 역할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흐려져 있는 여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흡수하는 일종의 스폰지 같은 역할인 거예요. 새로운 인물로 해서 여권도 이만한 주자가 있다는 모양을 좀 보여주되 결과적으로 얘의 역할이 계속 대세돈 이상으로 끌어올라가고 있는 그 문재인의 지지율 상승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자 기존에 잘못돼 있던 박근혜라든지 최순실 사태라든지 뭐 이명박의 어떤 과거 같은 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이슈를 끌어들여가지고 없는 것처럼 페이스메이커질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소멸될 것이라고 우리가 했던 예언이 사실상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생각보다 수명이 훨씬 짧은 거야. 한 2달은 가는 줄 알았던데 일주일을 못 가고 벌써 배터리가 다 되는 거야. 오래되긴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그런 시각이었는데 반기문이 한국에 오고 나서 그 시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촛불 이후에 국민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진실, 메르스의 문제, 탄저균의 문제, 사드의 문제, 남북 경협의 문제,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의 문제,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이 켜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행보를 보니까 역시 반기문도 무능하고 부패하고 지금 조카에 대한 수사가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4월 13일인가요? 공식 재판이 좀 진행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민감하게 돼 있고 미국의 언론들이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반기문도 혹시 부패한 게 아니야? 박연차 게이트도 연결됐다는데 라는 국민적 의심이 계속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수 같은 편이야. 유승민이라고 한다면 반기문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유승민이 갖고 있는 자기의 그 보수 개혁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수는 부패하고 무능해. 반기문 무능해. 그런데 그 그룹에 끼면 다 그놈이 그놈이네. 이렇게 치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 측면에서도 반기문을 거꾸롭게 생각하고 바로 반기문의 내부에 있는 캠프에서 같은 캠프에서 친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퇴출될 가능성이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있다라는 거죠. 겁니다. 과거와 페이스메이커하고 다른 역할입니다. 근데 정말로 퇴출될 수도 있어요. 반기문 의지랑 상관없이.
일단 유권 해석이 남아있고요. 그렇죠. 출마 자격이 되는지. 선관위가 반기문의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할 때 어떤 숙고도 없이 회의를 열었던 것도 아니래요. 특정한 직원이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반기문 출마 자격 문제 없다. 근데 실제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5년 연속 거주 이 규정은 원래 누가 생각해도 그런 거잖아요. 그 땅에 어떤 공감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사회의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건데. 신터불이지, 신터불이. 근데 지금 선관위 유권 해석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직원에 의한 유권 해석은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살부터 10살까지만 살았어도 출마 자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있고 최근에 그 논란이 크게 되지도 않았고 또 저쪽에 보수 쪽에 의미 있는 후보를 주저앉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어떤 대선 판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야권도 이렇게 별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선관위 자체가 워낙에 그런 식으로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선관위가 지금 부패해 있고 편파적이라는 게 증명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끊임없이 과거에 대두가 됐었어요. 반기문이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러면 유엔에 공식 공문을 보내서 유엔의 절차상의 문제들을 다시 받고 의견을 받고 국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하 법들에 또는 이 법을 그렇게 제정한 이유가 뭐냐. 바로 반기문처럼 헛소리 하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10년 동안 국내에 떠나가 있었는데 국내 정서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발언들이. 예를 들면 국기의 경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손을 얹고 인사를 하는 건 이게 너무 글로벌화돼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인사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가 보지. 어쨌든 국내 정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작용을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국회, 법사위나 그다음에 유엔 다 의견을 듣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유엔에서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그냥 유권 해석해서 내보내버리는 이런 얼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이 그때 딱 국내에 도착했을 적에 기자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중에 처음 나온 질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논란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내 선관위에 몇 번을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반기문은 그거를 선관위에다가는 알아봤는데 타진했더니 오케이라고 하더라. 그걸 나 확고하게 믿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고 그리고 다음 날인가 정도에 선관위에서 이제 발표가 났어요. 이거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났죠. 근데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내의 법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헌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헌법학자들의 의견의 대다수는 아닌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들 한다. 근데 선관위는 하여튼 그렇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이게 97년도에 만들어진 법령이래요. 그 5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법령이. 근데 그 당시 법령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조차도 이건 당연히 그 당시에 5년 이상 국내에 있는 선거일대는 5년 이상 있는 거를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든 법이다. 라고 이제 뭐 유선호 그 당시 야당 간사를 했던 의원이 이제 증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제정 당시에 애초에 있는 걸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제 유권 해석으로 보는 애들이 뭐 공무로 파견 나갔다. 뭐 이런 거는 뭐 국내 거주로 봐줘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유엔 근무가 왜 공무야? 공무가 아니에요. 유엔이 우리 산하기관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파견이 된 게 아니에요. 유엔 사무총장은 개인의 자격으로 세계 시민의 한 개인의 자격으로 가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 담임 이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으로 봐도 이게 국내법으로 봐도 뭐 국제적 사례로 봐도 반기문이 지금 후보 반열에 오른다고 하는 건 이거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제1교포가 와갖고 대통령 출마해도 된다는 규정이랑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 선관위가 옳고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해석 문제는 선관위 권한이 아니에요. 선관위는 헌법적 기관이고 그 헌법기관의 직속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부처예요. 그런데 이 법률 해석은 법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유추하고 미리 전화로 또 소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기문 아까 황진미 님이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담당자하고 통화한 거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거 가능하니? 왜 가능해요? 이게 무슨 선관위야? 선관위가 자기 해석 권한도 없는데 이건 당연히 선관위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선관위가 건방진 게 뭐냐면 무례한 게 법원에 공문을 보내고 또 입법부에도 공문을 보내야 돼요. 사실은 보내서 입법 취지가 뭐냐 받아보고 그다음에 판결을 최대한 빨리 내달라 법무부에 보내서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건 선관위 몫이야.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일부 7급 6급 공무원들이 이거를 그 전화로 알려주고 괜찮습니다 했더니 반기문이 괜찮대 이렇게 얘기해버린 게 말이 됩니까? 그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저는 이 담당자도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웃겨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단히 편파적으로 지금 선관위 우리 방송은 선관위의 편파성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일도 지지리도 못하면서 편파적이기까지 한 선관위는 지금 이 짓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짓을 해놓고 나서 반기문은 불과 며칠 사이에 빠르게 지금 뭔가 온갖 원맨쇼를 하면서 사그라지고 있는 이런 판도인데 한편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전략적인 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난 이 사람이 계속 끝까지 가져왔으면 좋겠어. 나도 늘 하는 얘기. 이 사람이 계속 가줘야 어떤 삼자구도나 뭐 이런 속에서 아니면 다자구도 뭐 이런 속에서 사실은 야권에서 정권을 교체해 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반기문을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으로 정권 바뀌면 뭐가 좋아지겠다가 전혀 없고요. 그렇죠. 인간적인 매력도 없고요. 정말 무색무취한데 만약에 선관이나 무색무취하지 않아. 노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선관이나 이윤에서 유권에서 이렇게 나와서 출마를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것. 내가 언제 대선 출마한다고 했냐? 그러면서 씩 웃으며 빠져나갈 것 같은 그 느낌인 거예요. 괜히 돈 썼다네. 그 진미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저는 최대한 빨리 보수층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대선에서 의제 아젠다가 부패 청산이란 말이에요. 남북교류 정상화, 그다음에 지금 한일 간의 불평등한 조약, 그다음에 경제 붕괴 같은 문제, 이 문제, 그다음에 저는 바로 그 국방의 의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재인의 1년 국방과 유승민의 모병제가 붙었으면 우리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기름장거 같은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정책적 논쟁을 못하고 다 해프닝으로 만들어버리는. 해프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기름장거 피선곡권 있니 많이 이걸로 지금 시간 없는데 싸우는 게 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반기문 쪽 캠프에서 정말 아전 인수를 해석했던 게 뭔지 알아요? 뭐. 버즈량. 문재인보다 자기가 3배가 높았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굉장히 반기문의 초반에 한국에 와서의 행보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다 안티적인 내용이었는데 불구하고. 노이즈 마케팅이든 뭐든 네. 하여튼 자기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명도만 올랐다. 그렇기 위해서는 온갖 스캔들이나 악명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해석인 거네. 완전히 아전 인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네. 계속 이 사람이 지금 최순실하고의 이제 연관성 부분이 드러나고는 있는데 연관성 부분을 그 나타내기 이전에도 이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그 형님 정책 내지는 포항 정책으로 인해 갖고 일부 세력들이 헤쳐먹는 걸 봤는데 이미 이제 최순실 사태로는 그게 극에 갔죠. 이거는 뭐 형 동생도 아닌 일반인도 저렇게 헤쳐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게 보여졌는데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무려 4명의 친인척들이 전부 비리 조사 대상에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재밌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점잖고 착한 문재인, 가장 강력한 라이벌. 불과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이 청산의 대상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표를 왜 이렇게 띄울까요? 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는 대선 출마를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인 후보가 나의 라이벌이다라는 거는 문재인을 띄운다기보단 자신을 띄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걸 약간 그 일종의 구애 프로포즈 같은 걸로 봅니다. 뭐냐면 이번 안희정 후보가 엊그제 이제 대선 출마를 하고 뭐 이재명 후보도 대선 출마를 했지만 오히려 더 환영했어요. 문재인 측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하자. 어떤 정책적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선거전을 하자라고 환영을 했거든. 그러니까 박원순도 일종의 그 세례를 받고 싶은 거지. 아니, 이제 나도 그렇게 칭찬해줘.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되게 짧게 거론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이즈 마케팅 또는 상대방에 대한 안티 그런 방식으로 갔더니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 그것도 이야기 맞네.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렬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일단 팟캐스트에서도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사실상 몇 년 동안 해왔던 서울시장에 대한 까만콘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너무 강하게 문재인을 비토해버림으로써 표현이 너무 거칠었어요. 사실은. 청산해낼 뭐 기득권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전략을 바꾼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1월 21일까지만 하더라도 박원순 캠프 내부에서 문재인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일종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시사인 보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박원순이 그 문재인의 저격수로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데 대한 그 배경이 무엇이냐 또는 저런 자신감은 뭐에서 나오는 거냐 보기에 등치가 4분의 1도 안 되면서 둘이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할 때만 해도 뭔가 좀 걱정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박원순은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포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선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숨고르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3개 후보들이 공정한 정책을 통한 어떤 그 공전 경성, 당내 룰에 입각한 공정한 어떤 그 선출 방식을 이제 진행을 하자는데 합의를 보고 있는데 반해서 자신이 혼자서 너무 강성으로 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정치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박원순 시장은요. 솔직히 시정에 대해서 평가도 좋은 편이고요. 서울시라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자체장 중에 솔직히 뭐 이명박도 서울시장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된 거였고 가장 조건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2015년도에는 문재인보다도 더 지지율이 높았었어요. 근데 왜 이런 어떤 정말로 대선의 장이 열렸을 적에 지금까지 너무 뭘 못했잖아. 왜 이렇게까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더 자신이 행정가로서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아젠다에 있어서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빨리빨리 내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고, 오히려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에 대해서 뭔가 좀 명분이 없는, 그러니까 문재인 불출마라든지 반문이라든지 청산의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상대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 정책 대결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종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거티브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방식밖에 취하지 못했을까? 라는 어떤 의문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캠프에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유가 있대요. 근데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왜 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선거 캠프에서 큰 그림 그리고 이렇게 짜주는 사람들 있잖아. 책사들이. 그렇죠. 굉장히 올드한 방식.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그래왔잖아. 1위 후보가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하위 후보들이 치고받으면서 이렇게 크는 방식을 택해가지고 폭탄 맞은 경우. 최근에 1월 달에요. 갤럽에서 8인의 대선 후보군에서도 빠져버린. 그러니까 너무 무의미하게 나오니까. 그럼 완전히 최악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행보를 보였다고 하면 그 지지율이 박원순이 가져갈 수도 있는 지지율이었다고 그렇죠. 저는 보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잘 못 잡고 이 양반이 뭔가 좀 이런 지점에서 대선 출마를 정말로 고민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지점이 내가 튀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 못한 채로 쭉 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뭐 캠프의 문제도 뒤쪽에서는 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갈등 구조 방식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지 않고 급선회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후보들이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 친화적 후보라고 해서 오늘 이제 선언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노동자로서 역할을 했던 곳에서 지금 선언을 했고요. 안희정은 새로운 정치, 그 다음에 새 정치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선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박원순은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이 세 개의 후보들이
문재인과 만약에 선의의 경쟁,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경쟁을 한다면 이거는 역대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도 깨달았을 겁니다. 문재인을 까서는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던지는 것보다도 지금 이 완전히 붕괴된 국가를 어떻게 빨리 재건하느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국민들은. 그런데 여기다 막 상대방 공격한다고 지금 상대 측이 공격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넘쳐나는데 지금 우리끼리 또 안에 또 싸운다는 게 너무 식상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점잖고 착한 문재인인데 최대의 라이벌이다. 이런 거 좋다. 키워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시민사회 후보, 그 다음에 행정가로서 준비된 후보, 이거를 극대화시켜주면 이것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집권 갈 생각을 해야지. 어디 아니,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비판을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대선은 조직 선거입니다. 박원순이 전국 조직이 있어요? 이재명이 전국 조직이 있습니까? 안희정이 전국 조직이 있어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냥 포퓰리즘으로 당선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미국과 달라요. 철저한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이 동원되고 그 조직이 바람을 일으켜야 돼만 대한민국은 된단 말이에요. 한번 과거 정치 보세요. 조직 없이 된 대통령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재명에서 네. 말씀하신 그렇죠, 조직은 그렇죠. 민주당이란 조직이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서로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버리면 다른 조직도 안 움직인다는 건 안 움직여버리고 대선에서 봤잖아요. 과거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시절에 저희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다녔던 게 뭐냐면 지역위원장 안 움직였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라고. 그렇죠. 새누리당은 새벽부터 역 앞에서 선전하는데 당시 민주당 안 움직였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등보다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저는 박원순 시장의 이 키워드는 2, 3% 지지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가져왔다. 귀엽지 않아요? 귀엽죠. 하여튼 이 부분에 지금 신비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의 야권 민주당이 최대로 많은 당원을 거둬냈을 때가 2010년도 즈음이라고 해요. 그때는 한 190만 정도의 전체 당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자체가. 뭐 새누리당은 그보다 훨씬 많은 250만, 300만 정도의 당원이었죠. 물론 진성당원 숫자는 20만 대 6만 정도의 숫자였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거느리고 있는 당원들 조직은 20여만 명에 지나지 않, 아니 35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40만이 채 안 돼요. 그중에 진성당원 3만 3천, 4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당비를 내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조직이 있거나 기대를 할 수 있거나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역대 정부에 없는 최고의 전국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건 역대에 없던 거예요. 야당이 전국에서 지지율 1위를 하는 거는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초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부산, 광주를 오가면서 열심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행보 자체가 문재인 개인의 지명도라든지 지지도를 높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전국 정당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민주당이 스스로 당으로서의 가치 또 그 야당을 이끌고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가치 그리고 전국 정당으로서 앞으로 전 국민 당원화 시대 그러니까 당원 숫자를 전국이 40% 이상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러면 2천만은 못 되더라도 한 1,000명 정도 진성 당원을 거느리고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당과 친숙해질 수 있는 당적인 충성도를 이어갈 수 있는 열정적인 야권의 어떤 정치 세력 규합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행보를 통해 갖고 얻어진 지금의 민심과 지지도가 나중에 꼭 이 사람이 경선을 통해서 당선이 돼서 다시 본선에 나가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가든지 간에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만들고 있는 면 안에서 지금의 행보가 굉장히 자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이 정도까지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 외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글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구? 아니 누구? 왜 정의당 쪽에서도 결국 후보를 내기는 낼 텐데. 아니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계열에서 심상정 포함 된다고 치면은 마지막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예를 들면 보통 야당 경선을 하게 되면요. 주류 기득권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사퇴를 하는 릴레이 그렇죠. 식으로 한 12명 시작해가지고 막판 가면 3명 남죠. 판이 그러면 엄청 서바이벌 나빠져. 게임. 그 방식은 안 되고 끝까지 다 뛰어.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마지막 후보가 결정될 때 그 후보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다음날 발표를 합니다. 선대위 출범식 할 때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선대위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그렇게 가면 정권교체 돼요. 또 차기 정권 안에서도 그 역할론을 분명히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이 어느 정도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흐름이나 결을 찾은 것처럼 보여요. 아까 말한 박원순의 사실 덜컥수였었거든요. 그렇죠. 기득권 청산 대상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그걸로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베들에게 먹잇감 주는 거예요. 봐라 박원순도 문재인 청산 대상이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지금부터는 야권 후보들이 네거티브 없이 포지티브로만 좀 가서 안희정의 대선 출마 그 다음날 이재명의 대선 출마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잘. 뽀대도 좀 나고요. 50대 초중반의 그런 후보들이 당당하게 뒤에 시민들 배경으로 출마 선언하는 모습이 되게 자랑스러웠고요. 그런 감정 속에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새누리당보다는 100배 낫다. 니들이라도 빨리 정권 잡아가지고 이 적폐 청산해줘. 이런 시민들의 뜻이 더 들어있는 거라고 보고요. 12월 달에 있었을 대선과는 상당히 좀 다르게 오히려 문재인이나 민주당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시민들이? 그렇죠. 굉장히 빨리빨리 모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예.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반기문이 들어오니까 더 올라버려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아까 찌라시님 얘기했지만 김부겸도 나오시고요. 또 전라도 주자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권이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풍부한 의제 그리고 야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를 생산해내고 언제 감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노동자 후보가 될 거야 선언하는 이재명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의제와 다양한 후보들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쫙 밀고 올라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 훌륭한 후보들이 많구나. 그리고 분열되지 않구나. 요것만 보여주면 100점 100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좀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그 SNS상에. SNS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약간 착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기숙 교수 관련한 인터뷰가 굉장히 막 이슈가 되고 그러잖아요. 다운로드 안 늘었어요. 평상시랑 똑같았다고. 트위터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그렇게 와그라그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실제로 길거리 나가보면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하면 좋겠다. 문재인이 되겠지 뭐 이런 흐름이 있다고 치면 정부한테 SNS상에서는 그게 치고받고 막 싸우고 감정이 되게 상하지만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더라. 내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싸우지 말고 정권 바꿀 수 있으면 모양새 좋게 바꿔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 여론의 다수라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트위터나 SNS, 저는 3대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이라고 보는데 저는 제발 있잖아요.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김부겸, 심상정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신공격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또는 정책 논쟁으로 가자는 겁니다. 수없이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문재인의 무슨 아들이 어쩌고 뭐 이재명의 형수가 어쩌고 박원순의 누가 어쩌고 안희정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재명의 노동정책과 문재인의 노동책을 논쟁해버리자는 겁니다. 그건 보고 나머지 우물 아래 개구리예요.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것이. 근데 그 우물 아래 개구리에서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호 지지자들의 논쟁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이 후보한테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후보자 제가 주장하는 연대론이에요. 후보 지지자 연대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만 우리한테 요구해. 저는 분명히 아까 말했지만 이재명이 되더라도 신비한테 원하는 정책 안 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후보들 문재인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우리는 더 좌파적이고 더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후보들을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개혁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의 이익에 부합돼야 한다고 봐요. 그럼 내가 문재인 지지자라고 해서 내가 내 재산과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 무조건 막 좀비처럼 문재인을 지지해요?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지자를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잘못됐으면
문재인 대표한테 직접 쪽지를 보내서 왜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이런 제도를 내놓는데 우리 후보는 내가 좋아하는 당신 후보는 이 정도밖에 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자는 거야. 그러면 전반적 대중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논쟁 자체가. 근데 지금 SNS에서 논쟁하는 건요. 다 죽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감정적으로 싸워버렸어요. 그럼 투표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저도 좀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거가 민주주의에 꽂힌 이유는요, 내가 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요, 일종의 페스티벌이에요. 온갖 정치적, 사회적 중요한 아젠다들이 이 안에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용소승 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이 안에서 일단 장이 서는 거야. 응? 동네 장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의제, 저 의제, 그렇다면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무엇이 되나, 뭐 이런 얘기가 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그 정권에게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후보가 어떤 뭐 발언을 한다든지 어느 정책에 뭘 내세웠다든지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싹 다 환원을 해버리는 거야. 뭐냐면 그래서 너는 이 사람이 싫다는 거야? 그러면 넌 다른 사람이 좋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사람에 대한 것으로 환원을 시켜서 그럼 넌 이제부터는 내 적이야.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 그렇지.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제를 중심으로 더 많은 담론이 불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뭐 정권 교체를 안 하자는 거야. 내지는 지금 뭐 다 분열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생각 반대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아직 멀었어. 토론이 돼가지고 감정이입 돼가지고 사이 나빠지니 아직 한국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토론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얘기만 해라. 그게 내 생각인 게 트위터 보고 있다가요 접어버리고 싶은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일단 아직은 멀었다. 그 수준은 아직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여론조사를 한번 가봅시다. 리얼미터가 최근에 16일부터 20일까지 무려 4일 동안 16, 17, 18, 19, 20, 5일 동안이군요. 표본도 지금 2,000명이에요. 보통 1,000명의 여론조사잖아요. 가장 최근에 반기문이 한국에서 충분히 실수해 주시고 그것들이 다 반영된 형태의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문재인이 29.1. 이게 최근에 최고치예요. 최고치. 리얼미터가 원래 또 짭니다. 갤럽보다 훨씬 짜게 나오는 30% 정도 됐다고 보고요. 반기문은 그렇게 돌아다니셨고 종표는 거의 1번 후보 대접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꼭지 아닌 데까지 심어주시고. 19.8%. 이게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자세히 보면은 반기문의 동정을 보도해요. 그리고 그 꼭지 안에 그리하여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했다고 단신 처리하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은 29.1, 반기문은 2.4포인트 내린 19.8.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2,000명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확도는 좀 있어 보이고 흐름상은 이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나 TV 깨버리려고 그랬네. 이제 KBS 있잖아요. 불질러버려요. 아직 멀었지 걔네들. 원래 있잖아요. 대선 방송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지가. 그런데 있잖아요. 과거에 새누리당이 힘께나 쓸 때는 제일 먼저 꼭지 달아줘요. 새누리당 인사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의해보면 아니 의원수가 다수인 순서대로 해요. 또는 집권 정당부터 먼저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지금 왜 KBS하고 YTN은 반기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깔아주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의원수도 가장 많고 지지율도 가장 높으면 문재인을 먼저 꼭지로 달고 그 다음에 반기문 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거는. 이거 진짜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 선관위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반기문은 사실상 무소속이야 지금. 그렇죠. 당도 없잖아요. 지지 1인 것도 아니야. 예. 뭔 짓이야 이게. 근데 왜 반기문을 심지어 먼저 돈도 꼭지로 없어. 니네들 줄 광고비도 없어 걔는. 이거 지금 어디 전세 살라고 아니 돈 안 내고 전세 살러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지금. 저는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캠프에서 그냥 용서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거 뭐 원래 그러려냐고 받아들이면요. 이게 개판됩니다. 이래서 나라 개판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지지율 조사 얘기를 다시 가보면 저는 이제 당연히 까먹을 줄 알았죠. 한 짓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까먹게 되면 요 지지율이 어디로 갈까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철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한테로 다 쏠려갔어요. 빠진 지지율이. 이거를 무슨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될 놈을 밀어주자 뭐 이런 심리로 봐야 되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들처럼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기문이 우리 쪽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외교장관이었고 발탁돼서 유엔으로 갔으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가 빠지고 이게 문재인한테 갔다 이렇게 정확히 볼 수는 좀 없을 수도 있고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 차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선을 해보면은 이런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선을 해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과 반기문 지지율들은 안 나와요.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은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51대 49 그 세팅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길 것 같다고 이게 자만심에 빠지면 안 돼요. 결국은 4% 5% 싸움에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 반론도 네, 있어. 네. 무슨 말이냐면 선거라는 게 원칙으로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치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대선 막판에 가면은 51대 49 싸움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MB가 당선될 때의 이야기죠. 그때는 솔직히 이쪽 진영에서는 거의 뭐라 그러나 투표 포기 상태였어. 투표 나도 안 했어, 그때. 포기층이 굉장히 여론조사 많았고 때문에 그랬어. 그랬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동영 후보가 야권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후보인지조차를 사람들이 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상한 상태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걔 중에는 그냥 문국현 찍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한 대 쳐맞고 일단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어벤져스도 아니고 막 쟁쟁한 후보들이 뭐 문재인뿐만 아니라 뭐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이렇게 쫙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직 후보도 정리를 한 사람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지리멸렬에 빠져 있다가 뭐 어떤 식으로든 해처모여를 해가지고 뭘 하나 세우겠죠. 그렇긴 한데 걔네들도 뭔가 입장 정돈이 덜 된 상태로 정말 본선을 치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명박 그때 뽑힐 때처럼 그쪽이 그 반대의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네.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정치인들과 팟캐스트를 여러 군데 하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세론으로 가면 또 이렇게 뒤에 뭔가 방심하다가 또 망한다 이런 관점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대세론으로 가서 저쪽 사람들의 투표를 좀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그냥 해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 지점도 있고 두 번째 지점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젖대는 인간들.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뒤집어 버리고 대선 날까지도 노력할 거라는 것도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제 얘기가 그 얘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3자 구도든 4자 구도든 가장 지금 확실한 게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 3번, 4번들의 후보들이 문재인을 지지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쓸 거라면 메인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면 그런 북풍도 있을 테고 온갖 참여정부의 책임론도 거론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북한에서 미사일도 쏠 거고, 또 간첩단 사건도 몇 개 나올 거고, 이러다가 막 흔들어 버리다 보면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사실은 5% 이내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싸움이 그러니까 된단 지금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론 안 할 수 없는 것이 삼지대인데요. 그렇죠. 그 삼지대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삼지대 다 헤쳐 모여가지고 후보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새누리당대로, 바른정당은 바른정당대로, 심하면 국민의당도 당대로 해서 딱 하나 가치는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보 단일화시키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투표 포기했던 구새누리당 지지층들이 엄청 멀리 가능성도 있어서 확 몰리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자, 그 이야기는 끝내고요. 국민의당의 강현재라고 하는 사람. 국민의당에서 좋게 이야기를 해주려다가도 이런 이쪽의 덜컥수인지 아니면 원래 성향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석기석방도 나오고 문창극 연설이 나오는 걸 보니 광화문 광장도 잠정 휴업할 때가 됐다. 박정희 아니면 노무현, 박근혜 아니면 문재인, 좌 아니면 우, 도무지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는 넓고 경쟁은 치열하다.
구태 국민이 새로운 시대에 못 열어라고 이렇게 비난성 트윗을 했는데요. 반기문 씨가 해야 될 말 같은, 반기문 씨의 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난 이 얘기 되게 웃긴 것이 이 사람은 정당의 부대변인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어. 이상한 근데 웃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는요, 가령 어떤 논객이라든가 그냥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아. 그럼 뭔데 네가 그런 식으로 초월적 관점에서 논평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플레이어잖아요. 지금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국민에 대해서 구태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 안 하겠다는 거야, 말하자면. 계속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뭔가 매력과 희망과 이런 것을 팔아야 되는 어떤 대상에게 구태 국민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짓을 하는 거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국민의당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당직자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것도 없이 막 뱉어내는 느낌이 들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을 제2의 김진태라고 비하를 하고 그다음에 촛불 민심이 왜곡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대변인. 왜 그러냐면 부대변인이에요. 사실 예. 사퇴하고 말고 할 정도의 아니, 수준도 그래도 아니고요.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부대변인은요. 부대변인 자리도 사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국에서 광장에 나가면요. 100가지, 200가지 요구사항들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목조목 따져서 말이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된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요구사항들, 길거리에서 그 소수자들의 외침을 이렇게 광화문 전체로 이미지를 더 씌워서 촛불을 끌려고 하는 이런 말은요, 저는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건 당내에서도 아마 비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분하고 직접 한 2시간 토론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요? 예, 이분이 이제 현역 변호사잖아요. 현역 변호사이고, 변호사의 토론 스타일이 그래요. 이렇게 쭉 듣고 있다가, 뭔가 이제 뭐, 분리하거나 자신이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흘러 넘치게 지나가다가, 이제 자기가 뭔가 유리하게 얘기할 수 있다 또는 이 판을 뒤집을 수 없다 좀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던져내는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트위터 상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구설수들이 확대 재생산된 거고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몸빠들하고의 어떤 트윗 대전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 트위터 팔로워 수가 1000명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그런 트윗을 쓴다고 손치더라도 이게 이렇게 여론화되거나 공론화 될 만한 이게 정상적인 유통 루트를 거쳐서 이렇게 되지 않는단 아니,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 팔로워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론상에 드러나버리는 어떤 그 사람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런 유의 용도로 강현재 변호사가 이런 멘트나 트윗들이나 이런 성향의 발언들이 집중적으로 재활용되고 쓰여지고 있는 것 자체는 일종의 신비님 말씀하신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갖고 이걸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프레임이 있고 거기에 지금 있는 강현재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론 본인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욱하는 성향을 갖고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당이나 기타 뭐 대권 후보나 시민광장들하고의 어떤 유리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부각을 시키게끔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정해진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공론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당이잖아요. 이쪽에서 이를테면 지금 얘기가 박정희 아니면 노무현, 박근혜 아니면 문재인, 그러니까 좌우, 그러니까 이게 싫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박, 반문, 연대. 이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그걸 얘기한 건 맞아.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촛불 민심이 이렇게 막 타올랐을 적에 나름 안철수는요 되게 열심히
생전 안 나가던 막 집회에 나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고 나름 안철수는 이번 그 어떤 이 전국에서 뭔가 상당히 강경하고 신속하게 자신이 뭔가 주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던 게 있는데 그런데 그 당의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촛불 광장 자체를 굉장히 부인하는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퇴해야 됩니다. 이 사안 그냥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현재 저는 이 당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광장에 나오신 분들은요. 부패와의 전쟁이고요. 이석기를 어디 감히 강현재가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순실이가 괘씸죄 걸려가서 통합진보당 해산하고 그 연달아에 있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 형국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강현재 스스로가 지금 대중적인 또는 역사적인 전혀 철학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지점 때문에 이걸 하나 골랐는데요. 국민의당의 구성 분포를 보면은 호남권의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안철수를 위시로 한 MB맨 사람들이 바른정당처럼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성향이 강현재만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가치관을 높게 갖고 정당에 들어온 사람처럼 안 보이고요. 그냥 출세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지 꼴리는 대로 사실은 새누리당 스타일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촛불 이렇게 비판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야당이라고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냐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맞습니다. 강현재의 그리고 것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예, 친이계들은 촛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네. 네, 있습니다. 광우병 때부터 처음 맞았다 이거지. 곳곳에 숨어 있는 친이계들이 이 촛불을 끌려고 온갖 이런 수작들을 쓰는 거예요. 정치권 뉴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상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박기문 씨가 이렇게 초긍정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초긍정에는 뭐 자기도 예들러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름장어란 별명을 알았나 보네. 이것이 자기를 좋게 평가하는 뜻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랑 어쩜 이렇게 정신세계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수첩공주라는 그게 이제 일종의 놀림이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서 바로바로 답할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첩에 적은 것만 본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 양반이 이 뜻을 보양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양식. 원래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유엔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하니까 유엔 직원들이 붙여준 별명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정말 독특하다 이 사람. 아니 기름장어는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 아니에요? 반기문 인터뷰 그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은 별명이라고. 수첩공주라고 놀려도 그게 다 내가 수첩을 잘 본다는 뜻이잖아 이러면서 예전에 나경원한테인가요? 그 자기 수첩을 물려주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나의 아이콘 막 이러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정말 기름장어로 손에 쥐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한 두 달은 이 정치권 안에서 여권 안에서 좀 말 그대로 분탕질을 좀 해주길 바랬는데 아이고 열흘도 안 되는데 너무 쉽게 빠지는데 지지율. 명절 세고 나면 안철수한테 밀릴 거예요. 안철수는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기문이 무너지게 되면 그 표가 결국은 자기한테 흡수가 될 것이고 새누리당이라든가 바른정당에서 어떤 뭐 걔네 사이에서 탈당이 되고 뭐 등등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라 저쪽에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러브콜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당에서도 사실 안철수의 입지가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안전히 이쪽 오른쪽을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죠. 대번에 박지원이 대하는 반기문에 대한 태도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박지원은 반기문에 대한 태도는 싹 보고 이제 간을 딱 보니까 아닌 거야. 아, 이건 안 돼. 이건 먹을 수 없어. 라고 딱 판단을 하고 안철수에 대해서 뭔가 급 빨아주는 모멘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름장어 논란과 관련해서 저는 박근혜만 또 못하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친이계 반기문 캠프에 들어있는 가칭 캠프에 들어있는 친이계가 이 정도의 인물밖에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탈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제가 볼 때는 반기문은 무너집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액션과 망언을 쏟아내는 사람도 드물었을 것 같은데 지금에 있는 정당 지지율 이탈률이 확 올라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워딩은 난 돈이 없으니까 정당으로 가야 되겠어. 난 이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숨겨놓은 미천이라도 좀 들고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 개털이야. 아무 손 없이 들어가서 니네들 돈 가지고 정치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행보를 보니까 역시 반기문도 무능하고 부패하고 지금 조카에 대한 수사가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4월 13일인가요? 공식 재판이 좀 진행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민감하게 돼 있고 미국의 언론들이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반기문도 혹시 부패한 게 아니야? 박연차 게이트도 연결됐다는데 라는 국민적 의심이 계속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수 같은 편이야. 유승민이라고 한다면 반기문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유승민이 갖고 있는 자기의 그 보수 개혁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수는 부패하고 무능해. 반기문 무능해. 그런데 그 그룹에 끼면 다 그놈이 그놈이네. 이렇게 치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 측면에서도 반기문을 거꾸롭게 생각하고 바로 반기문의 내부에 있는 캠프에서 같은 캠프에서 친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퇴출될 그렇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 있다라는 거죠. 겁니다. 과거와 페이스메이커하고 다른 역할입니다. 근데 정말로 퇴출될 수도 있어요. 반기문 의지랑 상관없이. 이게 일단 유권 해석이 남아있고요. 그렇죠. 출마 자격이 되는지. 선관위가 반기문의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할 때 어떤 숙고도 없이 회의를 열었던 것도 아니래요. 특정한 직원이 요건 해석을 내립니다. 반기문 출마 자격 문제없다. 근데 실제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5년 연속 거주 이 규정은 원래 누가 생각해도 그런 거잖아요. 그 땅에 어떤 공감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사회의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건데. 신토부리. 근데 지금 선관위 유권 해석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직원에 의한 유권 해석은 계속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살부터 10살까지만 살았어도 출마 자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있고 최근에 그 논란이 크게 되지도 않았고 또 저쪽에 보수 쪽에 의미 있는 후보를 주저앉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어떤 대선 판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야권도 이렇게 별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선관위 자체가 워낙에 그런 식으로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선관위가 지금 부패해 있고 편파적이라는 게 증명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끊임없이 과거에 대두가 됐었어요. 반기문이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러면 유엔에 공식 공문을 보내서 유엔의 절차상의 문제들을 다시 의견을 받고 국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하 법들에 또는 이 법을 그렇게 제정한 이유가 뭐냐. 바로 반기문처럼 헛소리하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10년 동안 국내에 떠나가 있었는데 국내 정서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발언들이. 예를 들면 국기의 경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손을 얹고 인사를 하는 건 이게 너무 글로벌화돼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인사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가 보지. 어쨌든 국내 정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작용을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국회, 법사위나 그다음에 유엔 나한테 돈 얼마 낼 건지 각자 견적서 넣어. 이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닌가 싶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런 식기 데려다가 해봐야 어차피 이거 완주도 못할 놈 후보인데 얘 이미 이제 아닌 걸로 갈아타야 되겠는데? 라는 차원에서 박지원이가 대번에 비판적인, 그러니까 국민의당 자체가 막 동생들 다 기소시켜라 그러면서 비판적인 논자로 돌아버렸고 놀라운 건 이 틈을 타서 반기문이도 나 새누리당 안 간다고 한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또 바꾼 거야. 또 침을 저쪽에다 발라. 왜냐면 이쪽에 나를 좋아하는 것 같던 애가 약간 침뱉을 느낌이 드니까 다른 쪽으로 또다시 뭐 코트깃을 살짝 내려 보이면서 니들도 유혹해봐 나 쉬운 남자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재밌어. 뭔가 미끄덩미끄덩한 느낌이야 진짜. 진짜 기름장어네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기문 사실 누구를 지지하고를 떠나가지고 반기문이란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반기문의 느낌은 호감이 안 가지 않아요? 원래 그런 유형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선뜻 어떤 정치인이 되면 되게 좋겠다라든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인간적인 매력을 지금 실수로 시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기문이 뭐가 어찌됐든 간에 10년간 뉴요커였잖아요. 뉴욕에 10년간 사셨고 어쨌든 전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댕기셨잖아. 뭘 하고 댕겼는지 그렇게 박근혜가 소원하던 해외여행을 마일리지를 이만큼 쌓았잖아. 해외 155개국을 갔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딴 거 다 집어치자고 자, 그 정도만 되면 말해요. 사람이 그래도 보는 안목이라든지 인식의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세련되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왜 우리가 뭐 드라마를 봤는데 뭐가 어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의 슈트발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뭐 그 패션의 세련됨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반기문에 대해서 뭔가 세련된 노신사 이런 거라도 하나 오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야 그냥, 꼰대 중에 상꼰대가 왔잖아. 자, 근데 그 반기문 선생께서 삼지대에 있는 인사들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설 전에?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안철수, 김한길, 김무성, 정운찬, 정의화 삼지대로 분류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만나는 이 거예요. 양반들이 70살 넘는 사람들끼리 뭐 동호회 같은 거 하려고 그러나? 안철수는 안 넘을 거예요. 아직 60 안 될 거예요. 아, 연습수만 빼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꽃보다 노인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서진 역할인 거야 안철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선판을 이제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대세론이라고 하는 문재인. 한국에 들어와서 반기문이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져 버렸어. 근데 사실상 여야를 떠나가지고요. 이명박이가 반기문을 왜 충동지라고 그 캠프에 자기 인사들을 넣겠어요. 뭐 된다고 보니까 그랬겠지. 아니지. 그럼.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야죠. 된다고 봤다기보다는 그나마 문재인을 대항할 대항마가 반기문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뭔가 막 해보는데 안 돼.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것. 문재인 싫은 사람들 몇 명을 불러보면은 안철수 싫어하잖아요. 박지원도 싫어하잖아요. 기존에 새누리당도 싫어하잖아요. 바른정당 애들도 싫어하잖아. 거기를 다 묶어가지고 내가 먹겠다. 지금 이 그림 그리고 있는 거거든. 반 문재인 연대. 야, 근데 어저께인가요? 조선 TV에, 종편 조선 TV에 속보가 뜨는데, 특검이 김기춘과 조윤선을 소환했다라는 게 22일 날 특보로 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반기문 사진을 조윤선이랑 나란히 올려가지고, 방송사고. 생방으로 방송사고를 낸 거야. 이게 뭔가, 우리 흔히 하는 그 데자뷰 내지는, 이 예언적, 우리 방송의 기능들 가끔 봤잖아. 맞아. 뭐 51.6 개그맨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걸로 당선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이 정말 조선 TV 대단해. 이거 나중에 얘네들 진짜 이제 반기문 특검에 끌려가가지고 관련된 걸로 최순실과 연관성이나 이런 걸로 증인이나 채택되거나 이렇게 되면 얘네들 진짜 어디 대박 친 거야. 그러니까 왜 영화에서도 플래시 100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플래시 포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나올 장면인데 갑자기 탁 그 편집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있거든. 좀 그런 느낌 나더라 진짜. 반문재인 정서당, 신당이 반기문이 문재인을 잡기 위한 대항마로 그동안의 보수 세력들을 대변해서 했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수권이 가능한 정당이 아니면 표를 주지 않습니다. 국민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만요. 대타는 절대로 후보는 될 수 있으나 당선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거의 힘듭니다.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합집산을 지금 꿈꾸는데 적어도 반기문은 절대 국민의당은 못 갑니다. 일단은 지금 일단 물 못 가요. 건너갔어. 그러면 자 국민의당을 제외시켜 봅시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못 가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당이 제가 볼 때는 바른당을 가야 되는데 바른당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기문을. 왜요? 왜 그러냐면 유승민이라는 대항마가 크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친박이 틀고 있는 새누리당 갈 수 있느냐? 황교안이 크고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황교안은 내가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볼 때는 대선을 뛰기 위한 인기 전략으로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황교안이. 맞아. 그렇다고 치면 지금
바른정당으로 약 10에서 20명이 추가 탈당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수 있는 당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못 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누군가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반기문을 지금 반기문이 한국에 와서 제대로 행보를 좀 했더라면 괜찮은데 손학규하고 손을 잡아요. 김종인하고 손을 잡아요. 손학규 입마다 전부 다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토굴에 너무 오래 있었어. 그래서 현실을 몰라. 만약에 반기문하고 손학규가 붙으면요, 이건 최악의 커플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요? 동굴장어 장사하면 잘하겠구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반기문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새날에 예측했던 대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설이 지나고 나면 이재명보다 떨어지거나 안철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냉정한 또 국내 정치에서는 언제 반기문이었나는 듯이 온갖 비난을 쏟아갖고 이런 인격적으로 능력도 없고 뭣도 없고 도덕적으로 나쁜 놈 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 우리는 이런 놈을 내쫓았습니다 해놓고 그 위에 기존에 있는 애들을 다시 그 안에서 섞어 짬뽕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겠죠. 반기문이 뭐가 패착이냐면은 박근혜가 탄핵된 게 패착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림은 새누리당 후보가 됐으면 지금 바른정당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지. 꽃가마 타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야. 문재인의 대항마로서는 딱 양당 대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분위기인데 나오긴 나왔는데 진짜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떨어져 버린 이 상황태잖아요. 꽃밭이 다 불탔어. 뉴욕에서 날라왔는데 내려앉을 나무가 없어 이 세 그러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신비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유승민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아니고요. 그건 동감하는 게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른정당 들어가서 나중에 삼지대로 국민의당 흡수하고 뭐 새누리당 애들 가져오고 이런 그림으로 가기가 녹록치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계산기 두드려봐가지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반기문이 철회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왜 반기문이 위험한 위치에 돼 있냐면 문재인의 적은 반기문이 아니에요. 유승민과 안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반기문을 공격하면 할수록 유승민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가 문재인을 공격하면요, 안철수 지지율은 떨어져요. 이들은 공통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황교안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친박에서 후보를 하나 추가로 낸다고 한다면 이들이 문재인을 공격해서 표를 얻는다고 촛불 이후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구를 잡아 끌어야 되느냐? 반기문을 끌어내려야 돼요. 반기문이 갖고 있는 20%의 지분을 누군가가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25%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반기문의 역할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흐려져 있는 여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흡수하는 일종의 스폰지 같은 역할인 거예요. 새로운 인물로 해서 여권도 이만한 주자가 있다는 모양을 좀 보여주되 결과적으로 얘의 역할이 계속 대세돈 이상으로 끌어올라가고 있는 그 문재인의 지지율 상승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자 기존에 잘못돼 있던 박근혜라든지 최순실 사태라든지 뭐 이명박의 어떤 과거 같은 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이슈를 끌어들여가지고 없는 것처럼 페이스메이커질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소멸될 것이라고 우리가 했던 예언이 사실상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생각보다 수명이 훨씬 짧은 거야. 한 2달은 가는 줄 알았던데 일주일을 못 가고 벌써 배터리가 다 되는 거야. 오래되긴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그런 시각이었는데 반기문이 한국에 오고 나서 그 시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촛불 이후에 국민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진실, 메르스의 문제, 탄저균의 문제, 사드의 문제, 남북 경협의 문제,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의 문제,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이 켜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